여러분, 가계대출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전월 대비입니다. 전년 대비가 아닙니다. 전월 대비 1월 가계대출 감소액입니다. 4조 6천억 원이 4조 6천억 원. 와,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아마 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렇게 4조 6천억 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은요, 역대 최대폭일 거예요. 거의. 왜냐하면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할 때부터 이 정도까지 감소한 적은 없을 겁니다. 뭐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하는 거나 금융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게 19년 만에 1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19년을 안으로 들어가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통계를 처음 낼 때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통계를 작성한 이후로 최대치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보실래요? 지금 엄청나죠? 지금 보시면 2022년 6월 그래도 2천억씩 늘어나고요. 7월에 3천억 줄어들었다가 8월에 3천억 늘어나고 9월에 5천억 줄어들고요. 10월에 7천억 그리고 11월에 1조가 줄어들어. 이때만 해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가계대출이 1조나 줄어들어 이렇게 말입니다. 12월에도 3천억 정도 이렇게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1월에는 4조 6천억 원이 늘어나니까 시장이 깜짝 놀란 거. 이건 뭐야 도대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이렇게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무슨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요. 이 고금리에 사람들이 돈을 안 빌리는 겁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고금리가 되니까 빌렸던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는 힘만 있다면 갚는다는 얘기. 갚는다. 많은 사람들이 갚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가계대출이 줄어들 수밖에요. 실제로도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2021년 7월만 하더라도 가계대출 증가율이 10%대예요. 10%. 진짜 놀랍죠. 4월 달에도 가계대출이 10%가 늘어났고요. 작년 2월만 하더라도 가계대출이 5.6%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올 1월에 마이너스 1%예요. 마이너스 1%. 그만큼 말입니다. 이자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굉장히 크다. 오죽했으면 이자 폭탄이라는 말이 만들어졌겠습니까?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자 폭탄이라는 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유는요. 결국 말입니다. 내가 주택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렸는데 그 금리가 내가 버는 거에 부담이 된다는 거. 나의 소득에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죠. 그런데 진짜 웃긴 거는 가계대출 중에서 말입니다. 가계대출은 두 가지 축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이 있고요. 기타 대출이 있습니다. 이 기타 대출 안에는 신용대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주택담보대출은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에나 주택담보대출도 6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아마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드는 것은요. 전무후무한 일일지도 몰라요. 이게 2015년에 처음으로 통계를 냈거든. 2015년에. 2015년에 통계를 처음 냈는데 그때 이후로 처음입니다. 이게 주택담보대출은요. 보시는 것처럼 뭐 2022년 6월에는 2조 8천억 원, 8월에는 2조 7천억 원, 10월에는 2조, 12월에는 1조 8천억 원씩 계속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이게 집에 대한 어떤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집을 사기 위해서는 내 돈 가지고 다 못 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 시장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건데 주택담보대출까지 이렇게까지 빠졌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저는요 가계대출 특히 말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의 수요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니까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물론 고금리이기 때문에 돈을 못 빌린다. 이 말이 정답이겠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돈을 안 빌린다. 이 말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라서 집값이 떨어진다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기타 대출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 전체적으로 가계대출이 4조 6천억 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저는 시장의 위험도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위험도.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것,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드는 것은 그 단적인 예고요. 반면에 가계대출이 어마어마하게 빠지는 거 4조 6천억씩 빠지는 것은요. 결국 민간 소비의 감소율로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한국개발연구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올해 민간 소비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겠구나. 작년에 민간 소비가 마이너스 0.4%였잖아요. 올해는 지난 11월에 전망하기는 3.1%의 민간 소비 증가율이 나타날 거다 예상을 했는데 이거 줄였습니다. 2.8%로. 이 말은 소비가 줄어들면요.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칩니다. 경제 성장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제가 소비라고 말씀을 드렸죠. 소비고요. 그다음이 수출이고요. 그다음이 투자입니다. 근데 이 소비가 무너지면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나빠지거든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이 성장 가도에 있는 국가들, 대한민국 같은 국가들은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가계대출이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규모도 커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가계대출이 쪼그라든다는 것은 소비가 쪼그라든다는 이야기고 소비가 쪼그라든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경기가 불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올해 성장률 아마도 역대급이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요. 상반기 성장률이 1.1%밖에 되지 않을 거다 하는 예상을 합니다. 하반기는 2.4%로 늘려서 전체적으로는 올해 성장률을 1.8%를 잡고 있지만 1.8%라는 숫자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역대급입니다. IMF 외환위기에 마이너스 5.1%고요. 금융위기가 0.8%거든요. 금융위기 다음에 결국은 올해의 성장률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가계대출이 줄어드는 게 무작정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아주 작은 단서만 있으면 그 단서가 도대체 어떻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는 이것을 항상 분석을 해주는데요. 가계대출의 어떤 폭감이 결국은 우리 경제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또 한 번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